할아버지,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새벽 4시, 또다시 쓰레기장을 뒤지는 노숙자. 3개월째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할아버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 앨범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올해 42살, 대림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지 3년째입니다. 새벽 6시,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형광등을 켜면 작은 책상과 CCTV 모니터가 저를 맞아줍니다. 월급 220만 원, 월세 50만 원, 딸 양육비 80만 원 보내고 나면 90만 원이 남습니다. 빠듯하지만 감사하며 살고 있었어요. 벽에 붙은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35년 전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저. 아버지가 저를 어깨에 태우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7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버지는 담배 좀 사러 간다며 집을 나가셨고 그대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경찰 신고, 병원 수소문. 하지만 흔적도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하루에 14시간씩 일하셨어요. 저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28살에 결혼했지만 5년 만에 이혼했어요.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며 고등학생 딸에게 양육비를 보냅니다. 평범하고 고단한 삶.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입주민들도 저를 좋아했고 관리소장님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3개월 전 어느 날 새벽,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화면 속에 누군가 나타났어요. 낡은 옷을 입은 노인,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때가 찌들어 있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할아버지, 여기는 아파트 쓰레기장입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 노숙자치고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어가셨어요. 천천히, 터덜터덜.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똑같은 시간 새벽 4시, 할아버지가 또 나타났어요. 그 다음 날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주일이 지나자 민원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님, 새벽마다 노숙자가 오는데 좀 어떻게 안 돼요? 쓰레기 버리러 갔더니 노숙자가 있어서 무서웠어요. 위생 문제도 있고요. 조치 좀 취해주세요. 저는 매일 쫓아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입주민들이 불편해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나타났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경비원, 노숙자 문제 좀 해결해. 입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으로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쫓아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강제로 쫓아낼 순 없었어요. 그분도 사람인데. 하지만 이 일을 잃을 수도 없었습니다. 딸 양육비, 어머니 용돈.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로 지켜보면서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쓰레기도 아니었어요. 오직 종이류, 신문과 박스, 편지, 봉투, 그런 것들을 주워서 유심히 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뭘 찾는 거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피했으니까요. 2개월째 되던 날, 입주민 대표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경비원님, 노숙자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이번 주까지 해결 안 되면 경비원 교체 건의하겠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대림아파트인데요. 노숙자가 계속 쓰레기장을 배회합니다. 30분 후 순찰차가 왔어요.
마침 할아버지가 쓰레기장에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랑 같이 가시죠. 경찰이 할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여기 있게 해주세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쿵했어요. 뭔가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님, 잠깐만요. 제가 할아버지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저는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여기 오세요? 뭘 찾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계셨어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을 네, 찾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드님이 이 아파트에 사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서.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진실이었어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35년 전 저를 두고 떠나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저렇게 살고 계신 건 아닐까? 이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안 오시게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경찰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찾고 있다는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경비실에 나갔습니다. CCTV로 쓰레기장을 지켜봤어요. 새벽 4시 정각,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열어보며 뭔가를 찾고 계셨어요. 신문, 편지, 봉투, 사진, 하나하나 유심히 보시다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어디 있을까? 정말 절실하게 찾고 계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CCTV로 할아버지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를 주웠어요. 피우려다 말고 냄새만 맡으셨습니다. 그 담배, 에세 골드였습니다. 심장이 쿵했어요. 에세 골드, 우리 아버지가 피우시던 담배였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신 후 저는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그 담배를 사서 냄새를 맡곤 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에세 골드 한 갑이 있었어요. 20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셨던 그 담배, 개봉도 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오래된 담배갑이 바스러질 것 같았어요. 우연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뒤지면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들렸어요. 찔레꽃. 저는 깜짝 놀라서 경비실 문을 벌떡 열었습니다. 찔레꽃, 그 노래, 우리 아버지가 자주 부르시던 노래였습니다. 아버지는 쉬는 날이면 늘 그 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설거지 하실 때도, 신문 보실 때도,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곤 했죠. 찔레꽃, 우리 집 울타리에.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해. 왜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지?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에게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오른손 약지, 살짝 휘어져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른손 약지가 휘어져 계셨거든요. 어렸을 때 공장에서 다치셔서요. 저도 모르게 제 오른손 약지를 만졌습니다. 저는 다행히 멀쩡했지만 아버지 손 모양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담배, 노래, 손 모양, 너무 많은 게 일치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뭔가 고민하실 때 왼쪽 귀를 만지작거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버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버릇을 물려받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왼쪽 귀를 만졌어요. 정말로 저도 그 버릇이 있었어요. 이건 우연일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더욱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CCTV 녹화 영상을 돌려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걸음걸이, 말투, 습관, 모든 게 제 기억 속 아버지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어느 날 밤, 태풍이 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저는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화면, 기둥 밑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쓰레기장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길 피하고 계셨어요. 저는 우산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빗소리가 제 목소리를 삼켰어요. 할아버지, 경비실에서 비 피하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번개가 쳤어요. 환하게 밝아진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3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우산을 씌워드렸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급히 일어나서 도망치듯 뛰어가셨어요. 잠깐만요, 할아버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비를 맞으며 계속 뛰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에 든 우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아버지신가? 천둥 소리가 대답 대신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에세, 골드 담배, 찔레꽃 노래, 휘어진 오른손 약지, 왼쪽 귀 만지는 버릇, 그리고 빗속에서 본 그 눈빛. 우연일까? 아니면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35년 전 아버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지갑, 색 바랜 신분증, 그리고 마지막 가족 사진.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 저를 어깨에 태우고 계셨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아버지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어요. 저는 옷을 입고 경비실로 나갔습니다.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쓰레기장 화면만 지켜봤어요. 4시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4시 5분,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안 오시는 건가? 4시 10분, 여전히 화면엔 아무도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4시 15분, 화면 구석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쓰레기장으로 가지 않고 그냥 서 계셨습니다. 마치 망설이는 것처럼.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셨어요. 도망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저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할아버지가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추운데 경비실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괜찮습니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경비실로 모셨습니다. 커피를 타서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쭤봐도 될까요? 담배 피우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피웠습니다. 무슨 담배 피우셨어요? 에세 골드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노래 좋아하세요? 예. 찔레꽃이라는 노래요. 아세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할아버지께서 부르시던 거 들었어요. 쓰레기 주우실 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게 제가 아들에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드님, 아, 네. 아주 어렸을 때요. 그 아이가 잠들기 전에 늘 불러줬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에세 골드 담배 한 갑,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거 제 아버지 담배예요. 35년 전에 사셨던 거요. 할아버지가 담배갑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늘 찔레꽃을 불러주셨어요. 잠들기 전에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른손 약지가 휘어져 계셨어요. 공장에서 다치셔서요. 고민하실 때 왼쪽 귀를 만지작거리는 버릇도 있으셨고요. 할아버지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혹시 이준혁이라는 이름 아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저예요. 이준혁. 35년 전 아버지를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안 돼요. 뒷걸음질 치셨어요. 준혁이는 아니에요. 준혁이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아버지, 저도 일어났습니다. 저예요. 이준혁이요. 35년 전 아버지가 담배 사러 나가신다고 하셨을 때, 그때 7살이었던 준혁이요. 할아버지가 벽에 기대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중얼거리셨습니다. 만나면 안 돼요. 왜요? 왜 만나면 안 돼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35년이에요, 아버지. 35년 동안 찾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할아버지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요? 왜 떠나셨어요? 왜 3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그 얼굴에서 젊은 날의 아버지 모습이 보였어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아버지, 아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요. 할아버지는, 아니, 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5년 전, 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3억이라는 빚을 졌지. 보증을 잘못 썼거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너희 어머니가 울고 있었고, 너는 너무 어렸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내가 사라지면 보험금이라도 나올까 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더라.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 왜요? 왜 같이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창피했어. 아들한테, 아내한테 무능한 가장이라는 게 너무 창피했어. 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 담배 사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엔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숙자가 됐지. 이름도 버렸어. 신분도 버렸고. 35년 동안 계속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이었어. 겨울엔 얼어 죽을 것 같았고, 여름엔 더워서 미칠 것 같았지. 폐지를 주웠어. 하루 종일 주워서 5,000원, 10,000원. 그걸로 편의점 삼각김밥 사 먹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잤어. 추우면 24시간 찜질방. 5,000원이면 하루 잘 수 있거든. 아팠을 때는요? 병원은 못 갔지. 무료 진료소 가거나 그냥 참았어. 아버지, 몇 번이나 죽고 싶었어. 한강 다리에도 서봤지.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하지만 죽을 수도 없더라. 준혁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아버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게 32년을 살았어. 3년 전쯤이었어.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노숙자 쉼터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계신 분이 신문을 보고 계셨지. 그 신문 구석에 부고가 실려 있더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이 보였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밥을 먹다 말고 밖으로 뛰쳐나갔지. 한참을 울었어. 지하도 구석에서. 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너무 늦었구나.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 준혁이라도 찾아야겠다고. 어떻게 찾으셨어요? 쉼터 직원한테 부탁했어. 이준혁이라는 사람 좀 찾아달라고. 몇 달이 걸렸어. 그러다 알게 됐지. 내가 이혼했다는 거, 딸이 하나 있다는 거,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거.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그래서 왔어. 3개월 전에. 왜? 쓰레기를 뒤지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를 보고 싶었어. 하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지. 왜요? 35년이야. 내가 무슨 얼굴로 너한테 가.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뒤지는 척하면서 너를 관찰했어. 내가 일하는 모습을 봤어. 성실하게 일하더라. 입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자랑스러웠어. 내 아들이 저렇게 잘 자랐구나. 아버지, 그런데 가슴이 아팠어. 내가 힘들어 보였거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경비실에서 컵라면 먹는 거 봤어. 점심도 거르는 날이 많더라. 딸 양육비 통장 정리하는 것도 봤어. 적금 해지하는 것도. 어떻게? 쓰레기통에서 버린 서류들 봤어. 그래서 알게 됐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아버지는 매일 만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면 아버지가 쓰레기장에 오셨어요. 저는 커피를 준비해서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어요. 응. 준혁아. 아버지도 제 이름을 부르실 때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우리는 경비실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준혁아, 밥은 먹었니? 네, 어제 컵라면 먹었어요. 라면만. 네, 월급날이 얼마 안 남아서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일부터 내가 밥 좀 싸올게. 아버지가요? 응. 쉼터에서 아침 먹고 점심 도시락 싸주거든.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도시락을 가져오셨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쉼터 음식이라고 하셨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어요, 아버지. 많이 먹어라.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노숙자 차림이었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계셨어요. 머리를 자르셨습니다. 쉼터에서 이발 봉사를 받으셨대요. 아버지, 깔끔하세요. 그래? 네, 멋있으세요. 아버지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옷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 입으셨어요. 아버지, 옷 어디서 빠셨어요? 쉼터에 세탁기 있어. 거기서 빨았지. 깨끗해야 내 옆에 있을 수 있잖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양말 한 켤레를 가져오셨어요. 이거 너 주려고. 양말이요? 응.
내가 구멍 난 양말 신는 거 봤어. 쓰레기통에서. 제 양말을 쓰레기통에서 보셨구나. 쉼터에서 새 양말 나눠줘서 하나 가져왔어. 고맙습니다. 아버지. 작은 것이었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이세요? 내 딸, 내 손녀 말이야. 은서요? 응,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할아버지가 노숙자라는 걸 알면 놀라지 않을까? 아버지, 창피하지 않을까? 친구들한테 말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은서는 착한 애예요. 이해할 거예요. 정말 네, 제가 잘 설명할게요. 고맙다, 준혁아. 그날 밤 저는 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서야, 네, 아빠.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를 찾았어. 네? 정말요? 응.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셔. 무슨 뜻이에요? 직접 만나면 알게 될 거야.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어때? 좋아요. 은서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저는 아버지를 준비시켰습니다. 아버지, 목욕탕 가시죠? 목욕탕? 네. 손녀 만나시는데 깨끗해야죠. 그래야겠지. 목욕탕에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목욕에 조금 어색해 하셨어요. 준혁아, 등 좀 밀어줄래? 네, 아버지. 아버지 등을 밀었습니다. 앙상한 등, 갈비뼈가 드러났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한결 나아 보이셨어요. 이발도 아시죠? 이발까지? 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면도도 했습니다. 아버지, 멋있으세요? 그래? 거울을 보시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35년 만에 사람 같은 모습을 하네. 이발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잠깐 은행에 들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은행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그냥 확인할 게 있어. 아버지는 은행 ATM 앞에 서셨어요.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아버지, 카드 있으세요? 아, 이거? 쉼터에서 만들어준 기초생활수급자 카드야. 아, 아버지가 카드를 넣고 뭔가 확인하셨어요. 화면을 보시던 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황급히 카드를 빼셨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커피 한 잔 할까? 네, 좋아요.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계산하려고 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아버지는 돈 아끼셔야죠. 그래, 아버지가 어색하게 물러서셨어요. 제가 계산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아버지가 밖을 보고 계셨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되세요? 은서 만나는 거? 조금.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잖아. 손녀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안 그럴 거예요. 정말. 네, 은서는 할아버지만 만나도 좋아할 거예요. 아버지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토요일 이틀 전, 입주민 대표가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경비원님, 네, 회장님. 노숙자 문제 말이에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결 안 되면 경비원 교체 건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이해해 주세요.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이 일을 잃을 순 없었어요. 은서 양육비는 꼭 줘야 하는데, 하지만 아버지를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오셨어요. 준혁아,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보면 알아.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잖아.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나 이제 안 올게. 아버지, 너한테 피해 주면 안 돼. 아버지,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저는 뒤쫓아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저는 경비실에서 CCTV만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쓰레기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4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시, 여전히 아무도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쓰레기장을 확인했어요. 담장 밖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으니 35년 만에 찾은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겨우 2주를 함께 했는데 또 사라지신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왔습니다. 은서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오전 11시 카페 앞에서 은서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딸의 얼굴이 환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오셨다고, 저를 위해 스스로 사라지셨다고. 은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곧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5년 만에 찾으셨으니 이번에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할아버지는 멀리 안 가셨을 거라고.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지만 은서의 위로가 힘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근처 노숙자 쉼터를 찾아갔어요. 강일섭이라는 이름을 대며 물었지만 일주일째 안 보였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전화번호는 받지 않아서 모른다고 했어요. 다른 쉼터도 찾아갔습니다. 지하철역, 공원, 다리 밑,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은 다 찾아다녔지만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쓰레기장 앞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아버지가 오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도 계속 밖을 쳐다봤어요. 혹시 아버지가 지나가시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밤에는 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못 찾았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말하니 은서는 아빠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꼭 돌아오실 거라고.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관리소장님이 경비실로 오셨어요. 노숙자 문제가 해결됐냐는 질문에 더 이상 안 오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장님은 다행이라고 하시며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아버지가 안 오시는 게 다행이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또 쓰레기장 앞에 섰어요. 혹시 모르니까.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추운데 괜찮으신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어디 가셨냐고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경비실로 들어가 커피를 타서 건넸어요. 어디 계셨냐는 질문에 아버지는 그냥 돌아다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떠나셨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피해가 아니라고, 아버지 없는 게 더 힘들었다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아버지 때문에 일을 봐야 제가 먼저 그만두는 게 낫다고. 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며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 생활이 있고 은서 양육비도 보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고. 아버지가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고백할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으시며 낡은 지갑을 꺼내셨어요. 안에서 은행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카드가 아닌 일반 은행 카드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카드, 골드 카드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5년 전 집을 나갔을 때 정말 죽고 싶었다고. 3억이라는 빚, 가족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함이 너무 괴로웠다고. 그래서 도망쳐 노숙자가 됐고, 처음 17년은 정말 지옥이었다고 하셨어요. 폐지 주워서 5,000원, 10,000원 벌어 삼각김밥 사 먹고 찜질방에서 자는 생활. 그렇게 17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17년째 되던 해 2011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버려진 가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가방 안에 로또 복권이 여러 장 들어 있었고 그중 한 장이 1등이었다고, 63억이 당첨됐고 세금 떼고 52억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통장을 놓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었습니다. 국민은행 예금주 강일섭 잔액 8935땡땡땡땡땡땡땡 893억, 아니 다시 봤습니다. 89억 3,500만 원. 17년 전 52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89억이 됐다고 하셨어요. 은행에서 자산 관리를 해줬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돈은 저절로 불어났는데 거리에서 살았다는 아버지.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89억이 있으면 왜 노숙자로 사셨냐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고. 17년 동안 거리에서 살다가 갑자기 52억이 생겼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집을 사야 하나, 차를 사야 하나, 옷을 사야 하나. 근데 17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가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았다고. 그리고 돈이 있어도 쓸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물건을 어떻게 사는지도 잊어버렸고 ATM 쓰는 것도 어려웠다고.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요. 그래서 그냥 옛날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폐지 줍고 쉼터에서 밥 먹고 89억이 있는데도 가끔 은행에 가서 잔액만 확인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내게 돈이 있구나, 그것만 확인하고. 그런데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밥을 먹다가 옆자리 분이 보던 신문에서 어머니의 부고를 봤다고 하셨어요. 그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하지만 무서웠다고 해요. 35년이라는 시간. 35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아버지가 갑자기 돈 들고 나타나면 저희가 어떻게 볼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냐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노숙자로 저를 찾아갔다고 하셨어요. 돈 없이 저를 만나고 싶었다고. 제가 아버지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로 받아줄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쓰레기를 뒤지는 척하면서 저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받아줬다고. 노숙자인 채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서류들을 꺼내셨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제 이름으로 집 한 채를 샀다고 하셨습니다.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 5억짜리. 이제 월세 안 내도 된다고. 또 다른 서류는 은서 명의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로 1억이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제 명의 정기예금 10억. 35년 동안 못해준 양육비, 교육비, 결혼 자금을 다 합치면 그 정도는 된다고 하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필요 없다고, 그냥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당연한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있으면 되지만 제가 힘들게 사는 건 못 본다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것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89억 중에서 제 집 5억, 은서 통장 1억, 제 정기예금 10억, 합치면 16억이었어요. 절반인 40억은 기부했다고 합니다. 노숙자 쉼터에 20억, 결식, 아동지원에 20억, 18년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돌려주고 싶었다고. 나머지 33억은 제가 관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 나중에 은서 결혼할 때도 쓰고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도 있어야 한다고. 이제는 함께 살고 싶다고. 돈이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저와 같이 살아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작하자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큰 집에 들어가시면 적응하기 힘드실 테니 일단 작은 원룸부터 시작하자고.
제 자취방에서 둘이 함께 살면서 천천히 적응하시면 된다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관리소장이었어요. 노숙자를 경비실에 또 들였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입주민 대표님이 지금 온다며 당장 내보내라고 했어요. 저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표를 쓰겠다고, 아버지를 선택하겠다고, 이 일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고. 소장님이 당황했지만 저는 명찰을 떼어 책상에 놓았습니다. 35년 동안 찾던 아버지인데 이 일 때문에 잃을 순 없다고. 아버지가 제 팔을 잡으며 안 된다고 하셨지만 괜찮다고, 다른 일 찾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경비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입주민 대표 박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박 회장님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혹시 강일섭 씨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도 놀라 박 회장님을 쳐다봤어요. 박진수, 대학 동기였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두 분은 서로를 알아보셨어요.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동창회에서 다들 찾았다고. 실종됐다는 소식 듣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사립 탐정까지 고용했었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부인이 돌아가신 거 아냐는 질문에 안다고 대답하셨고, 장례식에 왔어야 한다는 박 회장님의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우셨습니다. 박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소장을 보셨어요. 이 경비원 자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민원 나오면 본인이 입주민들 설득하겠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대로 살라고. 35년이면 충분하니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살라고. 아버지는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박 회장님과 소장님이 나가고 저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일 그만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도와주신다며 이제 떳떳하게 다니실 수 있다고. 돈도 있고 친구도 만났고 아들도 찾았으니 오늘부터 당당하게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아버지가 사주신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평의 넓고 깨끗한 집이었어요. 은서는 정말 우리 집이냐며 신기해했고,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편하게 앉으시라고 했지만 너무 좋은 집이라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방, 제 방, 은서 방을 정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큰 방을 혼자 쓰냐며 놀라셨습니다. 35년 동안 방도 없이 사셨으니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침대에 누워보신 아버지는 푹신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5년 만에 침대에 누워보는 거라고. 이제 매일 여기서 주무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구운 삼겹살을 은서가 아버지 접시에 올려드렸어요. 아버지는 고기를 한 입 드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행복해서 운다고, 35년 만에 가족이랑 밥 먹으니 행복하다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하지만 미안한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노숙자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8년 동안 노숙자였으니 그분들 마음을 안다고. 쉼터에서 봉사하고 상담도 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싶다고. 그리고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노숙자분들 자립을 도와주는 재단.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집도 구해주고 심리 상담도 해주고 본인처럼 갑자기 돈이 생겨도 쓸 줄 모르는 분들을 돕고 싶다고. 저는 훌륭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도 했어요. 3개월 후 희망나눔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아버지가 20억을 출연하셨어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노숙자분들, 복지 관계자들, 아버지 대학 동창들, 박 회장님도 오셨어요. 아버지가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으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5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다고, 그중 18년은 아무 희망 없이 버티기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찾은 복권으로 인생이 바뀌었고 35년 만에 아들을 만났다고, 이제는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을 돕고 싶다고, 희망은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은 벌써 200명을 도왔어요. 노숙자분들께 직업훈련을 시켜드리고 임대주택도 제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 30분이면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CCTV를 보며 아파트를 지키고 있어요. 가끔 노숙자분들이 오시면 명함을 건넵니다. 희망나눔재단 명함. 어떤 분들은 받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건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면.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재단에 출근하십니다. 건강을 챙기시며 약을 드시고 정기검진을 받으시면서 노숙자분들을 상담하고 계세요. 은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재단에 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게 꿈이었다며 매일 행복해하고 있어요. 35년 전 7살 때 사라진 아버지, 42살이 되어서야 쓰레기장에서 다시 만난 아버지, 노숙자였지만 사실은 89억을 가진 아버지, 하지만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아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늦었지만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저녁에 꼭 같이 밥 먹자고.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알았다고, 저녁에 보자고. 그 평범한 일상이 35년을 기다린 보람입니다.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기적.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용기 내서 연락해 보세요. 가족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신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내주세요. 그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 앨범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